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겠다. 당연히 우리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세계 정세, 특히 동아시아 정세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연구소인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이신 정성장 박사님과 함께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이 좀 빠르죠? 일단 저희가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 뒤에 미국 대선도 좀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은 뭐 이미 북한군 10,000명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곧 전투에 투입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수만 명의 장병이 추가 파병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박사님은 이 파병 규모와 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여쭤볼게요.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12,000명인데 예. 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파병도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 조건은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하는 그 첨단 기술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북한군 파병 규모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예, 박사님 마이크 조금만 가운데로 해주시면. 예. 그 외국 출신 러시아군 신병이 통상 2주 훈련 후에 격전지에 투입되는 그런 걸 봤을 때 북한군 병사도 곧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곧 실전에 투입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투 중에 이제 제가 어저께 본 영상 중에 북한에서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버리고 러시아 장갑차가 떠나는 영상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전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또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군의 활용 범위가 혹시나 제한적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동영상을 저도 보았고 예. 폭풍군단 출신 탈북자도 어제 뭐 다른 전문가랑 함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한 동영상만 가지고는 거기에 나오는 군인이 북한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 뭐 결론이 있었고요. 어쨌든 파병 초기에 의사소통 문제는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의사소통 문제는 서서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6.25 전쟁 시기에도 미군이 남한군과 북한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엔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문제는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북한군이 그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병력 손실을 떠나서 실전 경험이 북한군 전력에 미칠 영향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은 매년 여러 차례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과 매년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죠.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 참전을 해서 많은 희생, 뭐 사상자가 발생하겠지만은 드론 등을 이용한 현대전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수전 그런 것들이 러우 전쟁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많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가장 우리한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는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약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어떤 젊은 병사들, 자국 국민들을 단순히 외화 획득을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에 10,000명 넘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다탄두 ICBM 관련 기술, 그리고 정찰 위성 관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 전에 푸틴과 김정은 간에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푸틴이 위성 관련해서 북한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정찰 위성 관련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미 상당수의 기술 이전이 벌써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이 최근에 화성포 19형 ICBM을 그렇죠.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게 과거 전례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열병식 등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서 완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발사했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기존의 화성 18형보다 뭐 탄두 적재 공간이라든가 탑재 중량이 늘어나서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탄두 ICBM 탑재가 나중에 결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ICBM을 쏜 것으로 많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이제 화성 19형이라는 그 미사일이 이게 러시아의 야르스 미사일이라는 거하고 좀 외관이 흡사하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미 러시아 기술이 많이 들어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북한이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 ICBM을 발사했는데 화성 19형 ICBM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기술 진전은 러시아의 어떤 기술 지원, 그것이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ICBM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 비해서 핵탄두 소형화 부분, 그 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의 다탄두 ICBM이 실전용으로 기술이 또 발전할 가능성도 단기간에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관측하십니까?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파병을 하는가, 그것에 결국 러시아의 기술 지원 수준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이 주는 만큼 또 많이 준다.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푸틴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은 뭐 수많은 어떤 젊은 청년들의 희생을 북한군 간부들에게도 정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느냐,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획득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획득했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술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술도 쌓여있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탄두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탄두 기술이라는 게 이게 탄두를 여러 개 한 개에 장착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여러 개의 탄두가 동시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로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 그 미국의 확장 억제, 미국 해구산 이미 상당히 찢어지고 있는 미국 확장 억제 해구산이 완전히 찢어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리의 지금 방공망 수준에서도 이 다탄두 ICBM에 대한 대처는 뭐 완벽하지가 못하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이 다탄두 ICBM을 장거리 뭐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 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뭐 초대형 방사포도 갖고 있고 뭐 그것을 전방에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삼축 체계 이걸로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북한이 그리고 화성 19형 이번에 발사한 거를 또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탄두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지금 방공망 체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위협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먼저 공격할 리는 없죠. 그러면은 미국이 주저없이 전쟁이죠. 주저없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요.
이제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남한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그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겠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에서 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쫓아내겠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파병 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여쭤볼게요. 그 파병 대가로 북한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을 경우에 미국의 해구산 같은 이 확장 억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박사님은 남북 간의 이제 핵 균형을 주장하시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 독자적 죄송합니다. 네.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예,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 뭐 미국 대선에서 오늘 있을 대선에서 네. 그 비개입주의 성향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네.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는 이미 그 주한미군 유지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방위 분담금도 9배 내지 10배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의지도 이미 드러냈죠. 뭐 만약 트럼프가 재선돼 가지고 우리한테 방위비 9배 10배를 뭐 증액을 요구한다면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완전 철수까지 못 하겠지만은 뭐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축소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뭐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그 국민들의 지지 수준이 70%를 넘어서서 80%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재선되면 곧바로 끝내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전 평화 비개입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미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만약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지켜줘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년도에 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50%의 미 국민이 동의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공화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당연히 공화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해구산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또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핵무장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뭐 저희가 오늘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뭐 유사시에 이제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 그러면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유럽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전 방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포탄의 절반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보내는 포탄,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나라들이 받고 자국이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전체 포탄의 한 절반 정도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져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수 없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동부 유럽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강력하게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는
그 해리스도 별 관심이 없고 트럼프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 살리는 데 쓰고 싶다는 입장인데 우리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은 미국도 전술핵이 많지가 않거든요. 새로 생산해서 재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뭐 그 국방비를 늘려서 그걸 우리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북한의 공군력이 우리에 비해서 지금 훨씬 뒤처지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파병 대가로 비교적 신형 전투기인 이 수호이 35를 파병 대가로 들여오려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비 전략에도 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약간 신형 전투기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충분히 러시아가 신형 전투기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뭐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뭐 북한은 우리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계 5위, 북한이 세계 34위, 35위, 36위 정도 되니까 뭐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몇 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역학관계가 변화되지는 않고요. 북한이 절대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에 상하는 무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김정일의 경우 핵을 외교와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김정은은 그 핵 보유국을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김정일과 핵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때 북한의 개발은 생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 김정일은 핵무기를 어떤 외교의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8년에 잠깐 뭐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나서긴 했지만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다시 그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눈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의 입장과 김정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단순히 핵무기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고체연료 신속 발사가 가능해서 사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고체연료 ICBM까지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유사시 미국의 개입까지 차단하겠다라는 매우 공세적인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으로 김정은의 핵보유를 봐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은 진짜 이제 김정일하고는 좀 시각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거를 협상의 카드로 썼다면은 김정은은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집권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성과가 없었다는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새로운 미국 정부를 상대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좀 관측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당시 같이 트럼프 집권 당시 같이 뭐 탑다운으로 다시 해결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발만 이어갈지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북한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측근들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볼튼이나 그래서 미국을 뭐 상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재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을 했죠. 그리고 지금 북한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는 뭐 최상 아닙니까? 역대 최상이죠. 과거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러시아한테 뭐 절실한 도움을 주면서 또 러시아로부터 과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최첨단
기술까지 지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과연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러시아라는 동맹이 생겨버렸으니까 미국하고 꼭 접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18년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을 때는 네. 그 당시에는 전면적인 고립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국과 러시아조차 미국하고 타협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채택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는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아쉬워하고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죠. 다만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뭐 북한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안 만나겠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처럼 북핵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뭐 당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없으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그 한반도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트럼프는 예전에 접근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해리스는 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예. 그 뭐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아래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다. 근데 네. 트럼프처럼 김정은하고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 핵이라는 거는 뭐 북한 안보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네.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외무상이 나서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불가능하죠. 그 공교롭게도 오늘 또 미국에서 대선이 열립니다. 지금 약간 이제 발표 보면은 뭐 이 발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또 다른 발표에서는 해리스가 이기고 뭐 백중세인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은 이제 미국 윌슨 센터에서 근무하시기도 하셔서 좀 여쭤보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과 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나 해리스 두 부부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한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아니고 중국은 이미 2위로 밀려났죠. 네. 뭐 그러니까 북한에게 미국은 3위나 네. 될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뭐 3위가 될 수 있고 뭐 해리스가 되면은 당선되면은 3위가 안 될 수도 있죠. 러시아도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북한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뭐 아주 그렇게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많은 협력을 하면서 예. 러시아를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았다,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조 그리고 또 인도도 뭐 테러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를 도와줄 그 정도 여력은 충분히 되고 무엇보다도 예. 러시아가 지금 이제 러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자국민들 전쟁에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똑같은 비용 그보다 적은 비용 가지고도 북한군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러시아한테는 북한군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코스트 측면에서도 좀 싸게 먹힌다. 결국에 그런 건 좀 그렇죠. 안타까운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그동안 공급한 무기가 약 55억 달러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러시아 전쟁 특수로 인해서 경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데 55억 불이 한 번에 지금까지 들어온 데다가 또 앞으로도 북한군을 파병하면은 뭐 한 달에 뭐 몇백억 혹은 몇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북한 경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뭐 1만 명이 넘는 이제 군인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외화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당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의 5배 이상을 이제 급여로 월급으로 주고 그리고 또 전장에 투입하자마자 일시적으로 뭐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 뭐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이 정도 돈을 북한에 준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벌목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북한 뭐 인력을 뭐 수출했는데 그렇게 이제 해외 인력 파견해서 러시아의 기존의 인력 노동자 파견하는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고 네. 과거에 우리도 그 중동에 노동자 파견하고 독일에 간호원 파견한 것이 네.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의 가장 큰 도로도 이름이 테헤란로. 예. 예. 그래서 뭐 가난한 북한에게는 그 러시아의 병력 파견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중동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본인이 근로자 본인이 이제 돈을 벌었다면은 이 돈을 또 북한의 경우에는 정부가 갖고 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지에는 원래 없던 부분인데 좀 질문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파병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파병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혹시나 뭐 나토의 공조에 함께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혹시나 뭐 독자적인 파병이 어렵다면 나토의 공조에 함께하는 식의 접근은 어떠할지 아니면은 우리 정부가 뭐 국군이 파병할 확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상시적 위협하에 놓여 있는데 뭐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다. 네. 그거는 이제 국민적인 동의라든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황 분석이나 뭐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어떤 폭풍군단으로 이제 불리는 이제 특수작전군이 과연 이제 현대전에 얼마나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을 보내서 그들의 어떤 뭐 그러니까 전황이라든가 뭐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같이 여쭤보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북한 포로 신문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물론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또 우리나라가 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또 뭐 분석하는 뭐 모니터링단이나 분석단 같은 경우는 또 보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 그래도 북한의 이제 전체적인 전황을 알 수가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전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실제 전술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헌법상 이제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전에 남북 연결도로 또 폭발을 최근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결도로에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높이 11m짜리 토성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도로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북한의 이러한 그 최근에 뭐 연결도로 폭발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듯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한 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천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로 선하면서 이제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더 이상 같은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유사시에 평정할 수 있는 준비도 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입장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남북 관계 완전 단절로 가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시 남한을 평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뭐 좀 약간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 완전 단절로 가는 거, 그래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뭐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뭐 1만 명이 넘는 그 병력을 파견하는 거,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깬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그 군사 강국을 추구하고 있고 군국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호전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이 그 대한민국을 유사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오판이고, 그 유사시 어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억지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우리도 자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우리도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제는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또 일본 관련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뭐 일본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했을 때 일본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 일본 국민들은 반핵 정서가 워낙 커가지고, 예. 한국이 핵무장 한다 하더라도 뭐 핵무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쪽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는 만약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일본이 따라서 핵무장한다고 하면은 그게 한국한테는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도 지금의 국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제재하기 어렵지만은, 예. 일본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제재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동북아에서 지금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북중러하고 미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이미 북중러에 쏠려 있죠. 운동장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동북아 6개국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북아가 가장 안정적인 그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워낙에 급박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투입이 되고 북한군이 투입이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또 반대급부로 많은 군사적 이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핵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파병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에 이제 다시 이제 전해지게 된다면은, 북한 국민들에게 많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 북핵 전문가로 보셨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런 반응, 혹시나 뭐 동요가 있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그 김정은 체제에서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 네. 일단 군대 입대하게 되면은 그 제대할 때까지 휴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들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뭐 아들이 뭐 군대 가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이제 들어도 뭐 그것을 왜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겠죠. 네.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은 이제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통제 체제이고, 또 뭐 북한 주민의
뭐 3명 중에 1명이 뭐 그 보위성에 이제 밀고를 강요받는 예. 뭐 거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예. 댓글 반응 좀 여쭤보겠습니다. 핵무장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진보 세력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이런 댓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핵무장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은 우리 그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국방에 대해서는 모든 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제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2016년 1월부터였습니다. 2016년이요? 예, 그때 이제 북한이 제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시험용 수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죠. 네. 저는 그 발표를 듣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탄 2발이 투하되고서 그렇게 강력했던 맹위를 떨쳤던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을 했는데 예. 그 원자탄보다 10배 이상 되는 수소탄을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생존용이나 협상용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고요. 예. 2022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내 여론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 전문가들 여론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핵무장 찬반 논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반대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내가 지금은 반대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만약 뭐 트럼프가 재선돼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바뀌고 또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인도 바뀌고 예. 여론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예. 뭐 대략 한 60% 이상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든요. 아. 다만 정치권에서 민주당만 반대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 표를 뭐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진보당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진보당은 뭐 세력이 약하고, 예. 그 국민의 8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예.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정치가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질문제는 없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 대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3시쯤에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그 부분 한번 관측하시는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물론 이제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그래도 미국이 나올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옵션이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네. 기본적으로 뭐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방치, 예. 무역 방치 전략을 계속 뭐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일 협력을 또 계속 추진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네. 뭐 민주당 행정부 내에는 비확산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결기라든가 결단력이 없으면은 뭐 민주당 행정부를 설득해서 핵무장으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MP 체제 내에서도 가능한 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이죠. 예. 그러니까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았지만은 결단만 내리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됨으로써 북한이 핵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핵잠 개발에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미 본토앞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죠. 그러니까 이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핵잠수함 건설 및 건조 및 공동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그 동아시아 정세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최근 사이에 좀 벌어졌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북한의 파병 부분이 앞으로 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뭐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뭐 좋지 않은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성장 박사님 모시고 외교안보 우리나라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한반도 전략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다뤄봤습니다.